11장 어떻게 끝낼 것인가. 결론은 이야기를 완성하고 연설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붙잡아둔다. 결론은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로 모으고 시실과 날실로 연설이라는 직무를 완성한다. 결론을 계획하고 낱말 하나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라. 어색하게 웅얼거리며 서둘러 끝내지 마라.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얼마나 불필요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고 끝났다는 사실을 청중이 느끼게 하라. 조지 롤런드 콜린, 대중연설 저자. 시간과 설교 길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긴 설교는 길게 느껴지는 설교일 뿐이다. 짧은 설교는 사람들이 더 많은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끝나버리는 설교다. 겨우 20분이 지났을 수도 있고 1시간 반이 흘렀을 수도 있다. 만약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한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시계로는 설교가 얼마나 긴지 측정할 수 없다. 사람들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 시계를 꺼낸다면 불길한 징조다.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라. 그들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 보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아마도 끝내야 할 적절한 때일지도 모른다. 찰스 브라운, 예일 신학대학교 학장. 연설할 때 당신이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는지 재치가 넘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시작과 끝이다. 연기자들이 굳게 믿는 연극계의 오랜 격언이 있다. 등장과 퇴장만으로도 그 배우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시작과 끝, 어떤 행동을 능숙하게 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임에서 우아하게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부분 아니겠는가. 면접을 볼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좋은 첫인상과 믿을 만한 끝인상을 주는 것 아닌가. 마무리는 연설에서 전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 마지막으로 뱉은 낱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여운을 남긴다. 가장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보자는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초보자의 연설 마무리는 늘 아쉽기 마련이다. 이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보며 해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다.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라고 할 수 없다. 그저 실수일 뿐이다. 아마추어 냄새를 확 풍기는 말이다. 용서받기 힘든 수준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그냥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 앉으면 될 일이지 굳이 그만하겠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끝내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는 청중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더 확실하고 좋다. 또 할 말은 다 했지만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모르는 화자도 있다. 미국 유머 작가 조시 빌링스는 사람들에게 황소의 뿔 대신 꼬리를 잡으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놓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황소의 뿔을 붙잡은 채 황소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전한 울타리나 나무 근처로 갈 수 없다. 결국은 빙빙 원을 돌며 똑같은 장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나쁜 인상이나 남기게 된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끝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청중과 마주한 상태로 긴장감을 느끼면서 혹은 연설 내용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자리에서 생각해내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상식적으로 조용할 때 침착하게 구상해 놓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웹스터, 브라이트, 글래드스턴 같은 명망 높은 연설가들조차도 수준 높은 연설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은 미리 써두고 정확하게 외우려고 애썼다. 초보자들도 이들처럼 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어떻게 이야기를 마칠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몇 번이고 미리 연습하되 그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즉흥연설은 연설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바뀔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어 준비했던 말을 빼거나 줄여야 할 때도 있으며 청중 반응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두세 개 정도의 결론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현명하다. 하나가 어울리지 않으면 다른 하나를 쓸 수 있도록 말이다. 연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화자도 있다. 마구 침을 튀기며 열띤 연설을 하다가 엔진이 꺼져버리듯 엉뚱한 말로 갑자기 끝을 낸다.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마구 찔러대다가 갑자기 아무런 동작도 없이 멈춘다. 고장이라도 난 듯하다. 물론 준비와 연습이 부족한 경우다. 연료 탱크에 기름을 좀 더 채우고 출발했어야 했다. 많은 초보자가 너무 급하게 연설을 마친다. 그러면 매끄럽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런 연설은 결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갑자기 덜컥하며 획 끝나버리는 연설을 듣고 있으면 무례하고 서투르다는 느낌이 든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인사도 없이 방을 뛰쳐나가버리는 격이다. 링컨 같은 위대한 연설가도 첫 취임식 초고를 보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는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불화와 증오라는 검은 먹구름이 머리 위를 뒤덮고 있을 때였다. 몇 주 후 유혈 폭동이 일어나 나라 전체를 휩쓸 예정이었다. 링컨은 남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연설을 끝내려 했다. 불만으로 가득 찬 시민 여러분, 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 한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파괴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아닌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링컨은 이 연설문을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에게 보여주었다. 수어드는 마지막 부분이 지나치게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며 도발적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다. 그래서 수어드가 결론 부분을 직접 손보기로 했다. 사실 수어드는 두 개의 연설문을 준비했다. 링컨은 그중 하나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가 썼던 마지막 세 문장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그 연설문을 사용했다. 그 결과 링컨의 최초 취임사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우호적이며 아름다우며 시적인 유려함이 돋보이는 연설로 변신했다. 이야기를 끝내기가 아쉽군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애정에 바탕한 유대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했던 모든 장소뿐만 아니라 애국자의 무덤부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벽난로 아래 주춧돌까지 우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화음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시 어루만진다면 더욱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 연방 전체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연설을 언제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기계적인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마치 문화처럼 너무나 섬세한 문제여서 기계적인 법칙은 적용하기 어렵다. 그것은 감각의 문제로 거의 직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조화롭고 능숙하게 연설을 끝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그런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 전문적인 감각은 훌륭한 연설가들이 실행했던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하나 보기로 하자. 영국 왕세자가 토론토의 엠파이어 클럽에서 했던 연설의 끝부분이다. 여러분, 제가 자제심을 잃고 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만난 가장 많은 청중인 여러분 앞에서 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 제가 느낀 바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 커다란 책임에 부응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눈먼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있느라면
이제 연설이 끝났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느슨한 동아줄처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고 제멋대로 삐죽빼죽한 상태도 아니다. 잘 다듬었다는 느낌이 든다. 저명한 목사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제6차 국제연맹 회담이 끝난 일요일 제네바의 성피에르 대성당에서 설교를 했다. 그는 성경 말씀 중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며 강력하게 설교를 끝맺는지 주목해서 보라. 예수님과 전쟁, 이 둘은 결코 한 자리에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양심을 뒤흔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사회악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완전히 비기독교적입니다. 전쟁은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과 반대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모든 기독교 교리를 지상의 어떤 이론적 무신론자보다도 더 뻔뻔하게 부정합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의 이 거대한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예전처럼 다시 솟구쳐 오르는 현 세계의 이교주의에 맞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호전적인 국가의 요구에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 저항하는지, 하느님의 왕국이 민족주의 위에 임하여 어떻게 세계 평화를 부르짖을지 잘 지켜볼 겁니다. 이는 애국심의 부정이 아니라 애국심의 승화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높고도 우호적인 지붕 아래서 저는 정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수백만 명의 동포를 대표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동참하지 못해 애석해하는 그 일이 성공을 거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평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인류는 가장 끔찍한 재난에 직면하고 말 겁니다.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처럼 도덕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법칙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의 끝도 두 번째로 대통령의 취임에 링컨이 전한 연설에 비하면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총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커진 백작은 링컨의 연설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영광과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순금과 같은 웅변, 아니 거의 신의 말에 가까운 웅변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곧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250년 동안 노예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땀방울로 쌓아 올린 모든 부가 사라지길 하느님이 바라신다면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찍질로 흘린 핏방울 하나하나를 칼로 모두 갚을 때까지 이 전쟁이 지속되길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느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진실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믿으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을 끝내려고 노력합시다. 이 나라의 상처를 잘 감싸줍시다. 전쟁을 견딘 이들과 그들의 미망인과 고아를 잘 돌봐줍시다. 우리 안에서도 모든 나라와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어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시다. 당신은 지금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아름다운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당신도 내 평가에 동의하는가? 어떤 연설문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인도주의를, 더 순수한 사랑을, 더 많은 동정심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링컨의 전기를 썼던 윌리엄 바턴은 말했다. 게티즈버그 연설만큼 고상한 이 연설은 연설의 품격을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가장 위대한 연설인 동시에 그의 탁월한 지적 능력과 영혼의 힘을 보여주는 연설이다. 미국 정치가이자 언론인 카를 슈르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성스러운 시와도 같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미국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미국은 이러한 말을 마음 깊이 전달해주는 대통령을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이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나 오타와 혹은 멜버른의 총리처럼 연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업가들 앞에서 어떻게 연설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하자.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내 보기로 하자. 요점을 정리하라. 3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연설이라도 화자가 워낙 많은 말을 한 나머지 연설이 끝날 때쯤이면 청중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하지만 화자는 좀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요점이 너무도 뚜렷하다 느껴 청중도 명징하게 이해했으리라 착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들여 전개하지만 청중은 대부분 처음 듣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꺼번에 여러 발 발사된 총알 같은 느낌을 청중에게 준다. 몇 개는 남아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혼란 속에서 모두 사라져버린다. 청중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이아고라는 인물처럼 많은 것을 기억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몇몇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일랜드 정치인은 연설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먼저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주는 것이지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사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은 아주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짧고 빠르게 요약한다는 의미에서라면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시카고 센트럴 YMCA 대중연설 강좌에서 수강생 중 한 명이 했던 이야기다. 그는 시카고의 한 철도회사에서 교통관리를 맡고 있었다. 신사 여러분, 요컨대 이 차단장치를 뒷마당에서 실험해보니 동부, 서부, 북부에서 그랬듯이 작동 원리가 훌륭해서 파손을 예방하며 실제로 1년 동안 돈을 절약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남부 지점들도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파악했는가? 당신은 나머지 말을 듣지 않고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단지 몇 문장으로 겨우 몇 단어로 자신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 이런 요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끝맺어보라. 행동에 호소하라. 앞에서 인용했던 연설은 행동을 촉구하는 끝맺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다. 화자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차단장치를 남부 지부에도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화자는 행동을 원했고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그저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철도회사 이사진 앞에서 이 안건을 발표함으로써 자기가 요청한 차단장치 설치를 승인받았다. 15장에서는 화자가 어떤 행동을 원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간결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위대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도회사의 어머니이자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농업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펜실베이니아는 우리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는 전망이 밝고 우리 앞엔 리더십을 발휘할 더없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찰스 슈와브는 이러한 말로 뉴욕 펜실베이니아 협회 연설을 끝마쳤다. 그의 연설을 들은 청중은 기쁨에 복받쳤고 행복했고 낙관에 젖었다. 연설을 마무리하는 정말 훌륭한 방식이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칭찬은 필요 없다. 지나친 칭찬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연설이 진정성 없이 끝난다면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마치 위조 지폐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웃음을 자극하라.
가수 조지 코엔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작별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떠나게 하라.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햄릿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문제다.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로이드 조지 총리가 감리교 신자들 앞에서 감리교도 창시자 존 웨슬리의 무덤이라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로 연설할 때 사람들은 배꼽이 빠질 만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로이드 조지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지켜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끝맺는지 주목해보라.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무덤을 수리해 주셔서 기쁩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분은 단정하고 청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특히 혐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남루한 감리교도를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덕에 그런 감리교도를 우리가 못 본 거지요. 그러니 그분의 무덤을 남루하게 방치하는 것은 두 배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나가는 문 앞으로 달려와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웨슬리 씨라고 소리쳤던 더비셔의 한 소녀에게 그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소녀야, 네 얼굴과 앞치마가 더 깨끗했더라면 네 축복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구나. 이처럼 웨슬리는 지저분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 무덤을 허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맙시다. 혹시 그분이 지나가다 보고는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을 잘 돌봅시다. 길이 기려야 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적절한 시구를 인용하라. 제대로만 한다면 연설을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유머나 시로 끝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사실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할 적당한 시를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연설에 당신이 원하는 색채를 입히고 위엄을, 개성을, 아름다움을 더 씌워줄 것이다. 로터리 클럽 회원이었던 해리 로더경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로터리 협회 대의원의 연설을 이렇게 끝맺었다. 집에 돌아가시면 제게 우편 엽서를 보내세요. 안 보내시겠다면 제가 보내지요. 여러분은 제가 보낸 엽서구나 하고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몇 마디 글을 써드리죠. 아마 이런 글일 겁니다. 계절은 오고 가고 모든 것은 시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침 이슬처럼 신선하게 피어있는 게 하나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바치는 사랑과 애정이다. 해리 로더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다. 연설 취지와도 어울렸을 것이다. 정말 훌륭하다. 격식을 중시하고 자제력이 강한 로터리 클럽 회원이 진지한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은 뒤에 이 시를 읊었다면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스꽝스럽기만 했을 것이다. 대중연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나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낀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란 없다는 걸 말이다. 주제,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에서 한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을 기념하는 송별 만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10명 정도 되는 화자들이 차례차례 일어나 떠나가는 친구에게 찬사를 보내고 새로운 활동 분야에서 성공하길 기원하는 자리였다. 그중 한 명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멋진 시로 마무리했는데 화자는 떠나는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 이제 안녕, 행운을 빌어요. 세상의 모든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길 빌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로 마무리했다. 동양인처럼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해요. 알라신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라고요. 당신이 어디서 오든 당신이 어디를 가든 알라신의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함께하길 바라요. 수고로운 낮과 쉬어가는 밤 동안 알라신의 사랑이 당신을 축복해 주길 동양인처럼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해요. 알라신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라고요. LAD 자동차 부사장 J.A. 에버슨 회사 직원들 앞에서 충성심과 협동심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키플링의 정글북 속편에 나오는 시구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자, 이게 정글의 법칙이다. 하늘만큼 오래되고 진실된 이 법칙을 따르는 늑대는 번성할 것이요, 따르지 않는 늑대는 죽을 것이다. 나무를 휘감는 덩굴처럼 이 법칙도 정글을 휘감고 지배하리라. 무리가 곧 늑대의 힘이고 늑대의 힘이 곧 무리이니. 가까운 국립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어떤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표현할 만한 그럴듯한 식구를 찾고 있다고 덧붙이면 사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책을 찾아줄 것이다. 예를 들어 바틀릿의 친근한 인용문 같은 책 말이다. 성경을 인용하라. 성경 구절을 인용해 연설을 끝낼 수 있다면 운이 좋다. 성경을 인용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은행가 프랭크 밴더리프는 미국에 대한 연합국의 채무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만약 우리가 숫자 하나까지 관철하려 든다면 우리의 요구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로 그것을 고집한다면 현금 대신 증오나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관대하고 지혜롭고 너그럽다면 우리는 모든 청구금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아량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클라이맥스를 조성하라. 클라이맥스는 이야기를 끝내는 방법 중에서도 꽤 인기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다루기 힘들고 모든 화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제에 사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잘 사용했을 때 그 효과는 대단하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최고조로 정점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클라이맥스의 좋은 예로는 3장 필라델피아 연설의 종결 부분을 보라. 링컨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소재로 한 연설을 준비하며 클라이맥스 기법을 이용했다. 읽어보면서 각각의 비유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강해지는지 느껴보라. 링컨이 자신의 시대를 콜럼버스의 시대, 예수의 시대, 모세의 시대, 아담의 시대와 비교해가며 어떻게 점층적인 효과를 주는지 주목하라. 이 폭포를 보고 있으려니 까마득한 옛날이 떠오릅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이 대륙을 찾아 헤매던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셨을 때, 모세가 홍해를 뚫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아갔을 때, 심지어 창조주의 손에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 자리에서 포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멸종해서 미국의 산을 뼈로 가득 채운 거인족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간에게나 최초의 인류에게나 그보다 더 앞서 살았던 존재에게나 모두 똑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강력하고 신선합니다. 이미 멸종한 지 오래되어 그 엄청난 화석 조각만이 존재를 증명해주는 메머드나 마스터토돈도 이 폭포를 보았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잠시도 마르지 않고 한 번도 얼지 않고 한 번도 자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이 폭포를 말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웬들 필립스는 IT의 혁명가이자 독립투사 투생 로베르 튀르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링컨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마지막 부분을 아래에 소개해 놓았다. 이 글은 대중연설 책에서도 흔히 인용되며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글이다. 지금과 같이 실용주의가 대세인 시대에 보면 약간은 장식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흥미롭다. 이 연설은 50년도 전에 쓰였다. 웬들 필립스가 50년 후 진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이라고 운운하며 존 브라운과 투생 루베르 튀르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못 예언했던 것도 재미있지 않은가. 역사를 예견하는 일은 내년 주식시장이나 돼지기름 가격을 예측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분명하다. 저는 투생 루베르 튀르를 나폴레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맹세를 어기고 황제가 되어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지요.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보복은 없다라는 말은 그의 삶에서 위대한 좌우명이자 규칙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넌 언젠가 산토 도밍고로 돌아가겠지. 프랑스가 네 아비를 죽였다는 건 잊어라. 저는 투생 루베르투르를 크로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크로멜은 그저 군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가 만든 국가는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투생 루베르투르를 워싱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버지니아 사람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자기 영토의 가장 미천한 마을에서조차 노예 제도를 허용하느니 차라리 영토 전체를 걸고 투쟁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저를 광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역사를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않고 편견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진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역사의 여신은 그리스인을 위해서는 포키원을, 로마인을 위해서는 브루투스를, 영국인을 위해서는 햄던을, 프랑스인을 위해서는 라파예트를 선택하고 워싱턴은 우리 초기 문명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꽃으로 존 브라운은 우리 역사의 가장 잘 익은 과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역사의 여신은 햇빛에 펜을 적셔 선명한 파란색으로 그 모든 사람 위에 위대한 군인이며 정치가이자 순교자인 투생 루베르투르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동안만 말하기. 좋은 시작과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찾고 뒤지고 실험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늘 가까운 곳에 두라. 지금처럼 빠르고 급박한 시대에 말을 적당히 끊지 못하고 질질 늘어놓는 화자는 환영받지 못하며 때로는 미움을 사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성인도 이런 면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청중 가운데 유디코라는 소년이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목이 부러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연설을 계속했다. 목이 부러져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을지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브루클린의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연설하던 한 의사가 기억난다. 연회는 아주 길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연설을 했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차례가 되었다. 약간의 재치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대여섯 문장으로 연설을 끝내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생체 해부에 반대하는 장광설을 무려 45분에 걸쳐 늘어놓았다. 이미 한참 전부터 청중 몇몇은 자기가 유디코처럼 창 아래로 떨어져 어디라도 부러져야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편집자인 로리 머시는 신문 연재물이 인기 절정일 때 끝내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연재를 이어가라고 아우성쳤을 것이다. 그런데 왜 중단할까? 왜 하필 그때일까? 로리 머시는 말했다.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내거든요. 똑같은 지혜를 연설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직 있을 때 연설을 끝내라. 예수의 말씀 중 책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은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겨우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간신문에 난 살인 기사를 읽는 것보다도 짧다. 간결하라. 간결하게 줄여라. 아프리카 니아사의 부주교였던 존슨 박사는 한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관해 책을 썼다. 그는 49년간 원주민과 함께 살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 부족에서 누군가 지나치게 오래 말하면 그곳에 모인 청중은 이메토샤를 연호해 연설을 중단시킨다고 한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다. 또 다른 부족은 화자가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말하기를 허용한다고 한다. 들어올린 발의 발끝이 땅에 닿으면 하던 이야기를 중단해야 한다. 좀 더 예의 바르고 자제력이 있다는 문명인도 아프리카 부족민처럼 긴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릴 걸 알지만 제발 그들을 거울 삼아라. 그들에게서 말하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이야기의 마무리는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2.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끝내겠다는 소리 예고 없이 끝마치라. 3. 웹스터, 브라이트, 글래드스턴처럼 연설의 마무리를 미리 세심하게 계획하라. 어떻게 끝낼지 단어 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워라. 매끈하게 끝을 내라. 삐죽빼죽한 돌처럼 거칠고 모난 부분이 눈에 띄게 하지 마라. 4. 말을 끝내는 7가지 방법. 1. 요약하고 재진술하고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하라. 2. 행동에 호소하라. 3.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4. 웃음을 자극하라. 5. 적절한 식구를 인용하라. 6. 성경을 인용하라. 7. 클라이맥스를 조성하라. 5. 훌륭하게 시작해서 훌륭하게 끝내라. 둘 사이는 짧을수록 좋다. 청중이 그만두길 원하기 전에 끝내라.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을 낸다. 목소리 훈련, 공명 개발하기 1. 좋은 소리를 내는 3가지 기본 원리는 정확한 호흡, 이완, 공명이다. 호흡과 이완은 앞에서 다루었고 이제 공명이 남았다. 라디오나 축음기는 어떻게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바로 소리의 진동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공명판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목소리의 공명판 역할을 한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음을 증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떠올리면 된다. 첫 소리는 성대에서 나지만 이 소리는 가슴, 치아, 입천장, 구강, 그리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구조물로 가서 울려 퍼진다. 이러한 반향이 목소리의 특징을 결정한다. 당신이 횡격막에서부터 이완된 목을 통해 로켓처럼 쏘아올린 목소리가 소리의 소나기로 잘게 나눠져 콧구멍을 비롯한 머리의 여러 부분으로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해보라. 공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 우리는 평생 공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공명을 쓰지 않는다면 3m만 떨어져도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설과 대화에 적합한 공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음악평론가 살바토레 푸치토와 바넷 베이어는 카르소와 노래의 기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허밍이 목소리 훈련에 좋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허밍을 제대로 연습하면 공명을 개발할 수 있다. 허밍은 으르렁대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은데 그것은 턱, 입술, 혀, 성대의 막이 지나치게 굳어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도 발성기관 허밍시와 같은 위치에 두어야 한다. 얼굴 근육, 턱, 혀를 편안하게 쉬거나 잘 때처럼 완벽하게 이완한다. 입은 가볍게 다문다. 근육 때문에 소리의 떨림이 죽어서는 안 되며 긴장한 나머지 억지로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비강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둥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야 한다. 이제 혀, 목, 입술, 턱을 이완한 다음 자신이 아는 노래를 허밍으로 불러보자. 허밍을 시작할 때 손바닥을 머리 위에 얹고 진동을 느껴보라. 이는 공명 개발에 무척 중요한 과정이다. 허밍을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얼굴과 코와 머리에 시원한 기분을 느껴보라. 숨을 내쉴 때는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중이라고 상상하라. 여전히 코와 머리에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비강을 계속 열어두게 되어 공명을 강화하고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설할 때도 숨을 들이마시는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쓰라. 다시 한번 같은 노래를 허밍으로 불러보자. 이번에는 손을 머리 뒤에 대고 진동을 느껴보라. 그 다음에는 코에서 나오는 음에 집중하라. 마치 숨 쉴 때처럼 코에서 흘러나오고 코로 흘러들어가는 소리를 느껴보라. 눈 앞꼬리 아래에 있는 콧대의 윗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쥐인 다음 허밍하면서 진동을 느껴보라. 같은 노래만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 다른 노래를 불러보라. 이번에는 허밍하면서 소리가 입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검지를 입술에 대고 진동을 느껴보라.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노래해보자.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라. 다시 한번 허밍하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의 여러 부분을 짚어보자. 몸 전체가 진동하며 공명하는 걸 느껴보라. 내가 아는 가수들은 허밍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서도 진동을 느낀다고 했다. 12장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명료하게 말하기만 해도 열의 아홉은 진실로 받아들인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당신이 할 말을 세심하게 검토하라. 말을 글로 옮겨보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소리내어 말하라. 핵심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라. 그리고 준비했던 게 끝나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 작가, 종교인. 기업인들 앞에서 솔로몬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그를 당시의 JP 모건이라고 하라. 야구팬에게 삼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 당대의 베이브 루스라고 하라. 프랭크 시몬즈는 힌덴부르크 방어선을 무너뜨린 포슈 장군의 전략을 대문 경첩 2개를 부순 것에 비유했다. 빅토르 위고도 워털루 전투를 묘사하기 위해 A라는 문자를 이용했고, 미국사를 쓴 헨리 엘스는 맑은 모양을 이용해 게티즈버그 전투를 설명했다. 전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경첩과 말굽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글렌 클라크, 즉흥연설에서의 자기개발 저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중국 속담. 아버지는 지적 에너지가 아주 높으셨어요. 아버지께 많은 부분을 배웠지요. 특히 아버지는 모호한 걸 절대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1903년 아버지가 8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쓴 모든 걸 보여드려야 했지요. 저더러 늘 큰 소리로 읽으라고 시키셨는데 전 그게 항상 창피했어요. 때로는 잠깐 멈추게 하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지요.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왜 그렇게 쓰지 않았어? 라고 질문하셨어요. 총으로 여러 가지 쏜다고 해서 하나라도 의미가 잡히는 게 아니란다.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겨눠서 써야지. 우드로 윌슨, 제28대 미국 대통령.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명한 영국인 주교 한 분이 롱아일랜드의 업턴 캠프에서 배움이 짧은 흑인 병사를 대상으로 부대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흑인들은 곧 악명 높은 참으로 갈 참이었다. 하지만 왜 자신들이 그리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주교는 이들을 모아놓고 국제적 우호와 세르비아가 존재해야 할 권리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흑인 중 절반은 세르비아가 도시 이름인지 질병 이름인지조차 몰랐다. 결과로만 보면 주교가 태양계가 성운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성운설에 찬사를 보낸다 한들 아무 상관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군인도 그가 연설하는 도중에 강당을 떠나지 않았다.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학자였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훌륭한 설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실패 원인은 청중이 배우지 못한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중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설교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모든 이야기는 화자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2. 깊은 인상을 주어 설득한다. 3. 행동하게 한다. 4. 재미를 준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항상 기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링컨은 좌초한 배를 모래톱이나 그 밖에 방해물 들로부터 건져 올리는 장치를 발명해 특허 신청을 낸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근처에 있던 작업장에서 장치를 제작했다. 결국 그 장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판명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장치를 구경하겠다고 사무실에 오면
그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설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게티즈버그에서 역사에 길이 남은 연설을 했을 때, 두 번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 미국 외무장관 헨리 클레이가 사망의 추도사를 했을 때, 이 모든 행사에서 링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설득하는 것이었다. 물론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명확한 설명은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배심원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했고 정치적 연설에서는 표를 얻으려고 했다. 이 경우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2년 전 링컨은 발명을 주제로 연설을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연설의 목적은 듣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었다. 최소한 그것이라도 이루어내야 했지만 링컨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 연설가로서 링컨의 경력은 사실 실패에 가까웠다. 어떤 도시에서는 그의 연설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언급했던 몇몇 연설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왜일까? 그때에는 연설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역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많은 화자가 이러한 목적을 모른 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미국 상원의원 한 명이 청중으로부터 많은 야유를 받으며 뉴욕 히포드롬 무대를 쫓기듯 떠나야 했다. 그 이유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연설의 목적을 명확한 이해로 잡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다. 그는 청중에게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청중은 지겨운 가르침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건 재미였다. 그들은 인내심 있게 예의 바르게 10분 정도 참고 들어주었고 15분이 되자 빨리 연설이 끝나길 바랐다. 연설은 끝나지 않았고 두서없는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됐고 어느 순간 청중의 인내심은 바닥나 버렸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누군가 야유의 박수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도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나 둔한 나머지 청중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그는 계속해서 말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청중은 격분했다. 화자와 청중 사이의 싸움이 지속되었고 청중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자의 말을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마침내 청중의 고함과 분노로 인해 화자의 목소리가 5m 내외에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수 없는 그는 포기해야 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자리를 빠져나가야 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연설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우선 연설의 목적을 선택하라. 그 목적에 도달할 방법도 준비하라. 그러고 나서 연설을 시작하라. 능수능란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더불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4개의 장은 그 특별한 훈련을 위해 할애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연설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3장은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설득력 있게 연설하는 방법을, 14장은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15장은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비교를 이용해 명확하게 표현하라. 명확성은 과소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쓰는 게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근 한 아일랜드 시인이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걸 들은 일이 있다. 청중의 10%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대중연설은 물론이고 사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올리버 로지경은 40년에 걸쳐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와 강연을 해왔다. 한 번은 그와 대중연설의 핵심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 지식과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다음으로 명료함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육군 원수 몰트케 장군은 보불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의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억하게, 자네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령은 반드시 오해하게 될 걸세. 나폴레옹도 똑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 비서관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며 반복했던 지시는 명확하게 였으니 말이다. 사도들이 예수에게 왜 그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 대중을 가르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낯선 주제를 가지고 연설할 때 청중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만큼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리라 생각하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잘 아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을 것이다. 천국은 무엇에 비유해야 할까? 배우지 못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예수는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행동과 대상을 가지고 설명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팔레스타인 농부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비유다. 청중 속에 있던 안악들은 매일같이 누룩을 만들고 상인들은 진주를 거래하고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 말이다. 다윗은 하느님의 인자함과 자비를 어떻게 이해시켰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메마른 땅에서 초원이라니, 양들이 물을 마시며 쉬는 물가라니, 양치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번에는 다소 놀라우면서도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자. 몇몇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사는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옮겼다. 이들은 이런 구절을 만났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문자 그대로 옮겨야 할까?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원주민들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에는 눈이라는 낱말조차 없다. 이들은 눈과 타르조차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코코넛 나무에 올라 열매를 잡아 떨어뜨려 점심으로 먹는 일은 매일같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모르는 걸 아는 것으로 치환하기로 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코코넛 속살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보다 나은 표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한 번은 미주리주 워렌스버그 주립교육대에서 영 엉망인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처럼 청중이 아는 이야기로 말하지 않아서 명확하지도 않고 흥미를 끄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화자는 알래스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알래스카의 총 면적은 153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6만 4,356명이라고 했다. 153만 제곱킬로미터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범한 사람은 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면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53만 제곱킬로미터가 메인주나 텍사스주 정도 크기라는 것도 모를 것이다. 만일 화자가 알래스카와 그 주변 섬들을 합친 해안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보다 길다든가 그 크기가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테네시주를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넓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알래스카 면적에 대해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는 알래스카 인구가 64,356명이라고 했다. 아마 5분이 지난 다음 그 수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1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1분이 지났다 해도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64,356명을 빠르게 발음하면 명료한 인상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바닷가 모래 위에 쓴 낱말처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 파도가 밀려들면 그 글씨는 지워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인구 통계를 사람들에게 친근한 다른 것에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보자. 세인트 조지프는 그 강연이 있던 미주리주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세인트 조지프에 가본 적 있었을 것이고 알래스카는 당시 세인트 조지프보다 1만 명 정도 인구가 적었다. 아니면 아예 그 연설이 있었던 도시와 알래스카 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건 어땠을까? 알래스카는 미주리주보다 8배는 더 큽니다. 하지만 인구는 여기 워렌스버그에 사는 주민의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명료하게 들리는가? 1.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대략 4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2.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가는 기차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 가는데 4,500만 년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누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당도하는 데는 380만 년이 걸릴 것이다. 거기까지 거미줄을 연결한다면 그 무게만도 500톤은 될 것이다. 1.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인 성 베드로 성당은 길이 212m, 너비 110m다. 2. 성 베드로 성당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위에 똑같은 건물을 하나 더 얹어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다. 올리버 로지경은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원자의 크기와 성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물 한 방울 안에 있는 원자의 수는 지중해의 모든 물방울을 합쳐놓은 것만큼 많다. 그 유럽의 청중 중에는 일주일 동안 지브롤터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항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한 방울의 물에는 지구 전체의 풀립수에 맞먹는 원자가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저널리스트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는 뉴욕 청중에게 성소피아 성당이 5번가에 있는 극장 강당만큼이나 크다라고 했다. 그리고 브린디시 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면 마치 롱아일랜드 같다라고 말했다. 당신도 이제부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라. 커다란 피라미드를 묘사해야 한다면 우선 그 높이가 137m라고 하라. 그러고는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건물에 빗대어 그게 얼마나 높은지 설명하라. 면적을 설명할 때는 도시의 몇 블록에 해당하는지 말하라. 어떤 액체의 양을 설명할 때도 몇 리터니 몇 파인트니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 몇 개를 채우면 되는지 이야기하라. 6m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천장 높이의 1.5배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몇 미터니 몇 킬로미터니 하며 단위를 말하는 대신 여기서 요 앞 역까지의 거리, 여기서 당신이 즐겨 찾는 길 어디까지라고 말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전문 용어는 피하라. 만약 당신이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라면 일반인과 말할 때 극도로 조심하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평범한 말로 세부적인 정보를 전하라. 극도로 조심하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패한 수백 건의 연설을 나는 들어봤기 때문이다. 화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일반 대중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화자는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경험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표현하지만 자신에게나 의미 있는 말이 될 뿐이었다. 청중이 듣기에는 장마철의 진흙탕만큼이나 불분명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했을까? 우선 인디애나주 전 상원의원이 한 대중연설에 관한 충고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가장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장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연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사실과 명쾌한 논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원한다면 청중에게도 말해보십시오. 아이들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여러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내 수업을 들었던 한 의사가 발표 시간에 횡격막 호흡은 내장기관의 연동운동에 도움이 되고 건강상 큰 혜택을 줍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 한 문장으로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다. 나는 그를 제지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횡격막 호흡이 다른 호흡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느냐, 연동운동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대답을 지켜보던 의사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횡격막은 가슴 밑바닥을 형성하는 얇은 근육으로 폐 아래, 복강의 천장 사이에 있습니다. 활동이 없거나 가슴 호흡을 할 때는 뒤집힌 세면기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숨이 이 근육을 아래로 내려보내 평평한 모양이 되고 이때 배 근육이 여러분의 벨트를 내리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아래에 주는 압력은 복강 위쪽의 기관들, 즉 위장, 간장, 췌장, 비장, 태양 신경총 등을 마사지해 줍니다. 여러분이 다시 숨을 내쉴 때 위장과 내장은 횡격막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며 다시 한번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마사지가 배설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장기관이 약화되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깊은 횡격막 호흡을 통해 위와 내장을 적절하게 운동시키면 소화불량, 변비, 자가 중독 등의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명료한 연설로 유명한 링컨의 비결. 링컨은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표현하는 걸 매우 좋아했다. 의회에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는 사탕발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링컨의 친구였던 인수업자 데프리스 씨는 그 표현이 일리노이 거리 연설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문서에 싣기엔 다소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데프리스, 사람들이 사탕발림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 표현을 바꾸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게. 한 번은 녹스대학의 총장 걸리버 박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쉬운 낱말 사용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하느라고 제 조그만 침실에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저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했다 해도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말로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일종의 열정이었고 아직도 그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그렇다. 열정이라 해도 좋다. 뉴세일럼 학교 교장이었던 멘토 그레이엄도 확인해 주었다. 링컨이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데 셋 중 무엇이 최선인지를 두고 몇 시간이나 고민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막연한 인상,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생각. 그들의 생각은 실제로 성에가 낀 카메라처럼 온통 뿌옇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모호함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링컨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시각에 호소하라. 사장에서 말했듯이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경은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보다 몇 배나 더 많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우리는 귀보다 눈을 사용할 때 25배는 더 집중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동양 속담도 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 당신의 요점을 머리에 시각화하라.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 컴퍼니 사장이었던 고 존 패터슨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는 시스템 매거진의 기고한 글에서 직원들에게 연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에만 의존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극적인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한다. 말보다는 도표가 훨씬 그럴듯하고 도표보다는 그림이 더 낫다. 주제를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모든 하위 범주는 그림으로 그리고 언어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말보다 그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작고 괴상한 그림도 대단히 효과적이다. 나는 만화 혹은 도표 언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달러 표시를 넣으면 적은 돈을 의미한다. 달러 표시가 된 가방이라면 큰 돈을 의미한다. 달같이 둥근 얼굴만 가지고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 일단 원을 그리고 몇 개의 선으로 눈, 코, 입, 귀를 표시한다. 이 선들을 조금만 비틀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그리고 싶으면 입 가장자리를 아래쪽으로 구부린다. 시대의 첨단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위로 올린다. 그림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훌륭한 만화가라고 해서 가장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을 표현하고 그와 대비되는 것을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이 그려진 커다란 가방과 작은 가방을 나란히 놓으면 올바른 방식과 잘못된 방식을 대비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된다. 하나는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 동시에 이런 그림을 빠르게 그린다면 사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주시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이 지적하고 싶은 요점 또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미있는 그림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나는 예전에 화가를 고용해서 함께 상점을 돌아다니며 잘못된 것들을 스케치하게 했다. 그 스케치를 그림으로 만든 다음 사람들을 불러 그림을 보여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했다. 얼마 후엔 환등기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구매한 후 그림을 스크린에 투사했다. 그랬더니 그림을 종이 위에 그려서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 다음에는 영화가 나왔다. 내가 소지한 영사기가 아마 최초의 영사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우리 회사에는 수많은 필름과 6만 개 이상의 컬러 슬라이드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모든 주제나 모든 상황을 시각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런 도구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자극하며 요점을 2배는 명쾌하게 알아듣게 해준다. 록펠러, 동전을 퍼내다. 록펠러 역시 시스템 매거진 칼럼에서 콜로라도 철강회사의 재정 상태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이용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는 콜로라도 철강회사 직원들이 록펠러 가문은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간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 나는 이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록펠러 가문이 콜로라도 철강회사와 관계를 맺은 14년간 단 한 번도 주식에 대해 이익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번은 회의 중 실제적인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설명했다. 테이블에 동전을 쌓아둔 다음 일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움푹 퍼냈다. 기업의 첫 번째 의무는 당연히 임금 지급이니까. 그러고는 좀 더 많은 동전을 고위 간부 임금이라며 드러냈다. 남아있는 동전은 감독자들의 수수료였다. 주주를 위한 동전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후에 나는 물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우리 모두가 파트너인 기업에서 이 세 파트너가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게 말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세 파트너가 전부 다 가져가고 네 번째 파트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나는 물었다. 파트너 중 하나는 한 푼도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건 공정한가요? 그는 공정치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 이후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각적인 호소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석양을 배경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사슴의 뿔처럼 또렷하게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개라는 말로 정확한 그림을 떠오르게 하기는 힘들다. 코커스 패니얼인지, 스코치 테리어인지, 세인트 버나드인지, 포메라니안인지 알게 뭔가. 하지만 불도그라고 하면 머리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낱말은 훨씬 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얼룩무늬 불도그라고 하면 좀 더 선명한 그림이 떠오르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검은 셰틀랜드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분명하지 않은가? 가금류라는 낱말보다는 다리 하나가 부러진 하얀 벤텀 수탉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명확한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는가? 중요한 아이디어는 표현을 바꿔 재진술하라.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하는 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요컨대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같은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싫어한다.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제를 이해시키려면 자신이 먼저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재진술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말할 때 브라이언은 자신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다만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느꼈을 뿐이다. 성공 대화론을 강의할 때마다 재진술이라는 원리를 좀 더 잘 이용했다면 훨씬 더 명확하고 인상적일 수 있었던 발표를 많이 봤다. 초보자들은 이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라. 요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용어 그대로 하나는 일반적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하자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술은 명확한가? 화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화자 자신도 이런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지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오자크산의 시골 의사라면 소도시 가정의는 $5,000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성공한 광산 엔지니어라면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1년에 $100,000를 버는 사람을 생각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진술은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자가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것인지, 놀라울 정도로 많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변호사, 프로건투 선수, 작곡가, 소설가, 극작가, 화가, 배우, 가수들이 있다. 자, 이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하지만 아직도 개성이 없다. 일반적인 예만 있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그는 가수라고 말했지 로사 폰셀, 키르스텐 플라그스타, 릴리 퐁스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진술에는 모호한 구석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화자는 청중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더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다음 문단처럼 말이다. 위대한 변호사 세뮤얼 운터마이어와 맥스 스튜어는 1년에 무려 100만 달러를 법니다. 프로건트 헤비급 챔피언 잭 댐프시의 연봉은 5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고 경험이 일천한 흑인 권투 선수 조 루이스는 아직 20대인데도 5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어빙 벌리는 레그타임 음악을 작곡해 해마다 5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극작가 시드니 킹즐리는 연극용 대본 인쇄로 매주 1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작가 H.G. 웰스는 자서전에서 책을 통해 3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털어놓았지요. 화가 디에고 리베라는 그림으로만 해마다 5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배우 캐서린 코넬은 주당 5천 달러나 되는 영화 출연료를 거부했지요. 오페라 가수 로렌스 티백과 그레이스 무어는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자는 정말 분명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야 청중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며 그들을 설득하고 흥미를 끌 수 있다. 야생 염소처럼 굴지 마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교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하나의 강의에 단 하나의 주제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강의 하나는 1시간 분량이라고 했다. 얼마 전 나는 시간이 3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11개의 주제를 이야기하겠다고 서두를 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러려면 16.5초마다 새로운 주제를 다뤄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머저리 같은 일은 꿈조차 꾸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내가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초보자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다. 관광객에게 단 하루 만에 파리의 모든 관광지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가이드나 마찬가지다. 물론 할 수는 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도 열심히 달리면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함과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 많은 연설가가 명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모두 말하겠다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야 말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화자는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마치 야생 염소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건너뛴다. 강좌의 발표 시간에 하는 연설은 시간상의 압박 때문에 짧아야 한다. 그러니 그 시간에 맞게 발표문을 준비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노조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왜 노조가 등장했는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 단점은 없는지, 기업 내 분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3분에서 6분 사이에 모두 이야기하려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애쓰는 순간 연설 내용에서 명확한 개념은 사라져버린다. 당신의 말은 혼란스럽고 흐릿하고 불충분해 개요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느낌만 들 것이다. 한 단계씩 밟아나가며 적절한 양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는가? 당연하다. 그러한 연설은 단 하나의 인상만 남긴다. 명확하다. 그래서 듣기 편하다. 기억하기 쉽다. 관련 주제의 여러 단계를 다루어야 한다면 마지막에 간략하게 요약하는 게 좋다. 이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약을 보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요약 부분을 읽으니 이제까지 제시했던 메시지들이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 않는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1.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다. 예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2. 예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예수는 천국을 누르게, 진주를 사는 상인에, 바다에 던지는 그물에 비유하시며 가라, 너도 그리하라라고 하셨다. 알래스카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다면 제곱킬로미터로 말하지 마라. 알래스카에 들어갈 수 있는 주가 몇 개인지를 말하라. 청중이 익숙한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알래스카의 인구 규모를 설명하라. 3. 일반적인 청중에게는 전문 용어를 삼가라. 링컨처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연설하라. 4.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낮의 태양처럼 환히 비치게 만들어라. 5. 시각이 호소하라. 가능하면 보이는 물건, 그림, 사파 등을 이용하라. 명확하게 말하라. 개라고 하지 말고 오른쪽 눈에 얼룩이 있는 폭스테리어라고 말하라. 6.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시 진술하라. 하지만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지는 마라.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 7. 추상적인 진술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하게 만들어라. 8. 많은 요점을 한 번에 말하려 하지 마라. 짧은 연설에서는 중요한 아이디어 한두 개도 제대로 다루기 힘든 법이다. 9.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끝내라. 목소리 훈련, 공명 개발하기 2. 어렸을 때 비어있는 통에 머리를 넣어본 경험이 있는가? 소리를 내면 근사한 효과음이 귓가에 맴돌던 걸 기억하는가? 그런 효과는 바로 공명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이 내는 소리는 통 위쪽의 공기에 전달되며 여러 번 증폭된다. 통 모양의 드럼, 관을 가진 나팔, 공명판이 있는 피아노, 잘 말린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등 모든 악기는 작은 소리가 적절한 탄력성을 가진 매개체에 전해지면서 강화되고 커지도록 만들어졌다. 그 매개체는 공기일 수도 있고 나무나 금속일 수도 있다. 사람의 목소리도 비슷한 원리로 전달된다. 성대에서 약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첫 소리다. 그 소리가 가슴을 진동하게 만들고 후두, 입, 코의 공기구멍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 이 공기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강화되어 웅장한 힘을 얻는다. 우리가 성대에서 내는 최초의 소리는 몇 걸음만 떨어져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미약해 인간이 내는 소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가슴의 공명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두강은 우리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기에 잘 사용하면 아름답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연설가는 밋밋한 어조와 공허한 목소리를 타고났지만 세심한 연구와 끈기 있는 연습 끝에 두강을 충분히 이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울림이 깊은 목소리로 커다란 강당을 장악하고 있다. 훌륭한 대중연설가가 되려면 공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특히 입과 코를 잘 이용하는 법을 숙지해야 한다. 진동하는 공기는 후두를 떠나서 열린 목을 지나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에 도달한다. 아치 모양 아래에서 숨의 일부는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이 막의 뒤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코로 올라간다. 비강은 구강보다 크고 모양과 표면은 바위 속 동굴 내부처럼 불규칙하고 다양하다. 동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질러본 경험이 있는가? 아마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반향에 깜짝 놀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코와 머릿속에 동굴처럼 생긴 희한한 공간에서 밝고 풍부한 성질이 목소리에 더해진다. 이것을 두성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입천장 아래에서 입으로 들어간 공기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겪는다. 입천장 뒤쪽을 통해 비강에 들어갔던 공기와 마찬가지로 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유연한 혀와 움직이는 입술에 의해 그 흐름이 변화된다. 이렇게 나온 소리가 바로 모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의 움직임만으로도 모음을 배운다. 성대는 필요 없다. 혀의 형태와 입의 모양에 따라 모음이 결정된다. 따라서 입은 모음의 방이다. 물론 자음이라 불리는 소리의 장애물도 입에서 만든다. 5장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호흡을 통제하며 어조를 유지할 때는 자동적으로 흉강이 울린다. 손을 가슴 위쪽에 얹으면 느낄 수 있다. 낮고 깊은 소리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성인 남성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울림이다. 입으로 내는 소리 하나하나에 깊은 숨을 넣어 가슴의 공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 코를 공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우선 코의 공명과 비음을 구별해야 한다. 비음은 소리가 코를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할 때 난다. 엄지와 검지로 콧구멍을 막고 말해보라.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콧소리를 느꼈는가? 이번에는 소리가 코에서 자유롭게 흘러나가지만 손으로 콧구멍을 막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말해보라.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 소리가 코의 공명이다. 공명을 개발하는 훈련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부드럽게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와 더불어 조금씩 숨을 내쉰다. 반복한다. 숨이 빠져나갈 때 갑자기 입술을 닫고 코로 빠져나가는 숨은 지속되게 하라. 그러면 허밍의 자음인 무 소리가 만들어진다. 2.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허밍을 하며 무 소리를 낸다. 그런 다음 허밍을 멈추지 않고 입술을 열고 혀의 끝을 입천장 앞 단단한 부분까지 들어올려 느 소리가 나오게 만든다. 무와 느를 번갈아가며 발음하라. 공명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며 미님처럼 들리는 소리가 나오게 하라. 계속 반복하라.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주목해보라. 3. 위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무와 느 소리 가운데 모음 이를 집어넣어라. 미니처럼 들리는 소리가 나도록 하라. 소리가 입안에서 공명하고 코의 허밍도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되게 하라. 이 허밍 소리가 중요하다. 듣지만 말고 느끼도록 하라. 4. 3을 반복한다. 공명의 흐름을 멈추지 않은 채 이를 아로 바꾸어 미니아처럼 들리게 한다. 두강에서 들리는 허밍 소리와 앞니 위쪽 바로 뒤에서 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동시에 느껴야 한다. 이 내용은 RJ 휴즈 교수가 기고한 것이다.